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여는 창직. 오늘은 또 어떤 분야의 창직일까요? 또 어떤 궁금증 풀어드릴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정서적 안정을 갈구하는 현대사회. 동물과의 유대로 마음속 병을 치료한다. 동물매개 심리사 박은영. 그녀의 창직 스토리 함께 들어봅니다. 여러분 댁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이제는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려동물로 심신의 위안을 주고 또 치료를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박은영 동물매개 심리사 모셨고요. 또 도움 말씀 주실 한국생산성본부 허영숙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은영 동물매개 심리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동물매개 치료, 어떤 치료법인가요? 이미 동물매개 치료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동물과 즐거운 활동을 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동물매개 치료는 심리치료거든요.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분이 동물매개 치료랑 즐겁게 활동하는 동안 언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떤 감정에 표현하는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 치료사들이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을 줘서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풀어내고 욕구가 있어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끌어내주는 그런 서포트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 그대로 동물을 매개로 해서 심리 치료를 해주는 건데요. 네, 네. 동물과 함께 하잖아요. 네, 네. 흔히 떠올리기로는 그 장애인 치료견도 생각이 나는데 네, 네, 네. 그 장애인 치료견과 또 치료 도우미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몸의 움직임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체적 도움을 주는 아이들을 장애인 도우미견이라고 하고요. 장애인 도우미견. 네, 네. 치료 도우미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정서적인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은 차이가 있네요. 네, 네. 네. 자, 그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동물을 통해서 병을 치유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나요? 우선은 살아있는 동물, 체온이 있는 동물과 함께 있다 보니까 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감정도 들고 정서적 안정감도 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물에게 명령을 했을 때 내가 명령한 대로 동물이 따라준다고 네. 하면 특히 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소 내가 어떤 소속된다기보다는 거부당하거나 잘 못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된 경우가 있는데 네. 앉아라고 했을 때 앉거나 가져와 그러면서 공을 던져주면 가져오거나 그런 성공의 경험이 다른 그 활동에서 성공의 경험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 부분의 효과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동물들하고 운동하는 걸 통해서 대소근육 발달도 돕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산책을 했을 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도 증진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저는 동기부여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정서적인 부분, 사회성 부분, 그리고 성취감으로 인해서 인지 부분에도 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올브리치라는 학자는요, 동물과의 즐거운 활동이 사람의 뇌기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서로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강점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대상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네, 네. 사람들과는 마음을 좀 쉽게 열지 못했던 분들도 동물과 네, 네. 함께 하면 마음을 좀 쉽게 열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사분들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이 동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듣는지 이런 방법을
걸 알려면 저랑 친해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저한테 물어보게 되고 아. 제가 가르쳐줬을 때 성공하다 보면 또 다른 걸 또 물어보고 네. 저한테 의지하게 되고 서로 그런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신뢰감을 형성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반대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쉽게 동물과 네, 다가가고 친해지겠지만 네, 네. 동물을 좀 무서워하거나 네,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동물에 쫓겨서 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온 친구들도 있고요. 살아있는 동물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얘는 훈련받았으니까 착하고 너한테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저희 생각인 거고요. 그렇죠. 그분이 직접 확인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진행을 하는데요. 개들이 머무는 그 집이나 울타리 같은 그런 공간 안에 개들을 머물게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본인이 준비가 돼서 허락할 때까지는 절대로 꺼내지 않을 거다. 아.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아, 일단 하지만- 안정감을 주네요. 네. 그리고 허락을 한다면 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네. 그 개집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을 때 그것도 무섭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천으로 가려주거나 아예 개를 치료실에서 빼고 뭐 동화책이나 네. 인형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먼저 만난 다음에 안정을 찾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하시는 동물 매개 치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치료법인가요? 아직까지는 그 민간 자격 수준의 그 자격증 그 인정을 받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그 동물 매개 치료 관련한 다양한 그 단체에서 국가공인 자격으로 이렇게 승급할 수 있게 좀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어떤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치료 대상은 심리 치료다 보니까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주가 되고요. 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 한계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이 또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런 그 클라이언트들의 보호자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우울증이나 학교 폭력 그리고 ADHD라고 주의력 결핍 장애 친구들 그리고 치매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경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네, 네.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네. 들어보니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준다고 네, 하시네요. 네, 네, 저희가 우선 치료실에 들어오면 무조건 동물들을 만져라, 함께 뭘 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대상자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예.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울어요. 다른 치료실에 갔을 때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자기는 그게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울고불고 때렸으면 보통 달래시거나 엄하게 혼내셨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치료사들 같은 경우는 네가 많이 속상하구나. 이 친구가 분명히 힘겨루기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지만 그렇더라도 너 힘들구나. 아무도 그렇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공감해주면서 그래 그럼 네가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지 선생님하고 친구들 기다릴게. 여기 동물들이 같이 기다릴 테니까 준비가 되면 그때 우리한테 알려줘 하고 진짜 기다려주면요. 예. 이 친구 표정이 싹 변해요. 이게 뭐지? 그쵸. 내가 여태까지 이런 알고 있던 반응이 아닌데 그렇죠. 이거 힘겨루기가 안 되니까 당황해요. 아. 그리고 한 5초, 10초도 안 돼서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 자기가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새로운 환경을 탐색한다던가 동물을 관찰한다던가 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네. 그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 치료를 받는 기간은 네, 네. 어떻게 돼요? 보통은 6개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치료를 연장을 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 정하는데요. 치료를 이제 해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큰 친구들일수록 좀 장기 기간이 소요가 돼요. 네.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겠더라고요. 아. 네, 네. 보통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2년 정도 네, 네. 좀 충분히 기다리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심리치료다 보니까 가족들이 줄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아마 이렇게 길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동물을 매개로 치료를 하시잖아요. 네, 네. 다양한 동물들이 활용이 되나요? 그럼요. 우선은 많이 아시다시피 개가 주로 활용이 돼요. 네. 그리고 고양이, 토끼, 새, 햄스터 그리고 장수풍뎅이도 저희가 활용을 해봤거든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그냥 뛰면 다리가 다 뜯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엉덩이를 톡 두드리면 얘가 걸어가요. 아. 그때 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대상자분들한테는. 네, 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햄스터나 장수풍뎅이, 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터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고양이나 토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어도 공격을 하는 성향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을 활용이 되곤 있지만 대신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대상자에 따라서 네. 살아있는 동물을 대하는, 배려하는 방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그런 것도 따지고요. 그런 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다양한 동물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주로 개를 쓰는데, 개는 훈련을 통해서 대상자의 구분이 없이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장점이 있는 동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개가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허영숙 전문위원님,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창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려동물 분야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요즘에. 네, 그렇죠. 네. 네, 반려동물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면 된다라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렇게 그렇죠. 인식이 높아지니까 네. 그 먹는 거 이런 식품 산업과 뭐 동물병원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네. 이제 옷 입힌다고 해서 애견 디자이너, 의상 맞아요. 디자이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방문 교사도 생겨요. 그래요. 네, 방문 교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장의사 쪽도 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창직 영역이라고 보이고 요즘은 그 네일 다뤄주는 네. 그런 전문가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들었고요. 반려동물의 네일이요? 네, 네, 이렇게 애들 핥히고 이럴까봐 이렇게 잘라주는데 일정 기간마다 잘라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보험도 애견 보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창직 영역으로 커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 반려동물 시장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하나의 생명체니까 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박은영 심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원래는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고요. 네.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로 한 10년 정도 생활하고 있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할 때 만났던 그 학부형분이랑 우연히 만나게 돼서 네. 결혼하신 후에? 네, 예, 예. 그분 추천으로 이쪽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도 하고 제가 이제 치료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죠. 네, 네. 그러면은 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네, 운이 네. 좋게 네, 이쪽 네.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는데 네, 네. 동물매개 심리를 시작하고 또 직업적인 처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을 이루셨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존 치료들과 비슷하게 치료사분 저희 동물매개 심리사들 수익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저희는 동물을 키워야 되고 동물의 이동 수단이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치료 영역에 비해서 그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동물 매개 치료가 굉장히 좋다는 인식 때문에 많이들 배우러 오셨는데 막상 치료사로 일을 나서는 거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현실적 한계 때문에 그렇죠. 버는 것만큼 지출이 크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좋은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치료사들의 생계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치료 비용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몇 차례 그런 회의나 그런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치료사분들이 개를 다루고 이제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면서도 충분히 괜찮아라고 할 정도로 수입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실질적인 보상이 따라야지 그 시장도 더 네네. 활성화될 수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일을 또 이제 손수 함께 해 나가셨다는 말씀이 있을 네네. 텐데 그 위원님 사실 그렇잖아요. 그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지만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오래되면 될수록 전문성이 높아지고 네. 그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인컴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직업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사실 임신과 출산을 겪다 보면 경력 단절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따르잖아요. 네, 네, 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사실 우리 박은영 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비켜나갔어요. 네. 예외적인 경우라 정말 다행인데 네, 네. 이런 예외적인 사례가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정부에서 육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육아의 기간은 짧고 직업의 기간은 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아 어렸을 때 기간만 조금 힘들고 나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되게 장점이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여성이 일을 한다는 거는 다른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는 거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일을 맡기게 되니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자리가 분화되는데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동물 매개 심리사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협회나 아니면 지금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 같은 그런 기관에서요, 이론 교육을 받고요. 네. 이론 교육 후에 동물의 훈련에 대한 훈련 실습, 그리고 임상 현장, 치료 현장에 좀 치료사와 함께 방문해서요, 그 임상 훈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론 교육은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임상 실습을 그 본인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또 협회에서 또 규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보통 그 시간까지 하시고요. 진짜 내가 치료사, 심리사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그 시간 외에도 더 받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네네. 적극적으로 네네. 임상에 뛰어드시는군요. 네네. 아무래도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심리치료다 보니까 네. 굉장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돼,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서 선생님들께서 하면 할수록 더 파고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심리사님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셨었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심리사분들을 교육을 하면서 네. 저도 그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드는 느낌이 바디랭귀지를 하는 기분? 분명히 이 상황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있을 텐데 네. 장황하게 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걸 내가 지금 잘못 오류를 범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대학원을 사실은 올 초에 입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했었는데 마침 저희 큰아이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막내는 아직도 유치원생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겹치는 상황. 근데 공부를 하려면 제가 치료 일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좀 미루자. 그래서 지금은 좀 공부를 접고 대신 주변 지인분들께서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나 책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 공부도 하고 제가 혹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그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지금은 그쵸. 공부를 하지 못하고 네네네. 계시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어떤 이론적인 정립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동물 매개 심리사가 자격증으로 만들어져 있죠. 네네. 등급별로 뭐 구분이 있나요? 우선은 초기에는 3급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네. 이제 2급, 1급 전문가까지 있는데요. 예. 이제 경력이나 그러니까 그 승급 기준이요. 경력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적절한 테스트가 이제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급수로 올라가고요. 전문가는 한 박사학위 정도 받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 협회 그 교수님이자 협회장님께서 박사과정 밟으셔서 전문가 자격을 갖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네.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어떤 부분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동물을 대하다 보니까 네. 동물의 발달이나 심리나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심리치료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그런 심리, 또 발달, 뭐 이런 다양한 부분. 네. 그래서 동물 매개 치료는 좀 다학제적인 학문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리고 임상 실습이 정말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습 없이 이론만 가지고 갔을 때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치료사들 제가 교육시킬 때도 느꼈던 점이 분명히 이런 시간에 이거 필요해 라고 해서 알고 가셨던 게 실습 현장에 가시면 본인이
받았던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교육 받았던 그 방법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 그 임상 실습이 되지 않는 분들은 치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치료사로서 좀 그래도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 네네. 어떤 분들이 많이 하세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네, 네. 실제로 어때요?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우선 많이 오세요. 네. 무서워하시면 저희가 교육 과정에 훈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개들이 야빠요. 걔네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네. 사람의 그 풍겨 나온 어떤 감정을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고요. 그렇죠. 뭐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본인이 힘들어하시긴 하는데 우선은 동물을 좋아하시고 하지만 동물만 좋아해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네. 사람을 위한 치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육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동물을 학대한다. 동물을 더 동물이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네. 거죠. 동물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치료다라는 생각을 아. 하셔서 중도에 하차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치료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저도 초기에는 분명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럴까봐. 네. 근데 이건 치료사 역량이구나.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감 있게 활동할 수 있게 훈련을 통해서 미리 예방도 해주고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동물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뭐 휴식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 제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치료사가 역량을 발휘해서 동물의 복지도 챙겨줬을 때 굉장히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만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조금 네네. 놀라운 얘기네요. 네네. 실제로 동물과 함께 또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네. 동물을 키워야 되니까 네. 집에서 많이 이해를 해줘야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동물을 싫어했어요. 개를 너무 싫어했어요. 되게 의외의 얘기네요. 네, 오. 너무 싫어했는데 서로 좀 존중해주는 사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뭔가 성취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본인이 동물들하고 살아보니까 좋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말로는 아빠가 엄마 없으면 얘네를 다 꺼내서 데리고 놀아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배변하는 것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네. 지금은 오히려 좀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심리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도 이런 환경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원님,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사실은 이 동물 매개 심리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원광보건대 같은 경우는 동물보안 쪽에서 대학원 과정이 있고요. 네. 평택대에도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호서대학이라 이런 이렇게 전문대학 중심으로 동물을 다루는 쪽에서 이렇게 교양 과목으로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 활성화되고 정착되기에는 아직은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아마 그 부분이 약간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학생들의 관심도는 어때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동물 매개 치료 이 자체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좋고 그렇죠. 동물 쪽 전공을 하겠다고 네. 오는 건데 네네.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서 전공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파생되어져 가는 직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동물만 다루다가 보니까는 이게 입양할 때, 파양할 때 이런 문제점들 생기는 거 이런 부분들 그렇게 컨설팅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네. 그게 하나의 직업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아이들의 그 호기심이나 이런 관심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동물 매개 심리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건가요? 네. 어떻게 거쳐서 지금의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우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협회를 통해서 한국동물매개치료복지협회를 통해서 네.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기관에 파견이 돼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고요.
협회 안에도 또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치료사가 그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기관과 이제 그 저희가 미팅을 해서 새로운 치료 현장을 발굴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간간히 그 기관에 방문하는 게 뭐 시간상 거리상 문제로 어려울 경우는 치료사가 가정으로 그 방문해서 치료를 네.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또 훈련 팀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팀장으로서는 어떤 역할 하세요? 치료팀장이었고요. 네. 네. 치료팀장을 하다 보면 이제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치료도우미경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관에 그 치료 현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뭐 설명회를 진행하고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던가 전체적으로 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왜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 간간히 부모님들이 좀 방어적으로 나오실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문제아로 낙인된 경우가 많아요. 네. 성인분들도 경우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데 그분들의 보호자분들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라고 문제를 지적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치료하다가 우연히 걔를 좀 아프게 했다거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방어막을 치시거나 심한 경우는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부모님이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거나 해서 충분히 치료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에 대한 자극을 치료도우미 동물들이 견딜 수 있다. 아니면 스스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가 길러주는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타깝겠어요. 네. 그리고 네. 어떤 그 어머님의 강점을 보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이렇게 끌어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리세요. 오픈을 안 하시고 그럴 경우는 어머님이 요만큼의 환경 변화만 주셔도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친구인데 네. 그럴 땐 너무 안타깝죠. 네.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는데도 네. 이 치료가 접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텐데 반대로 정말 보람 있거나 기억에 남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중학생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를 이제 치료를 우울증이요? 했었어요. 네. 네. 가정 방문을 했던 친구인데 2년 정도 치료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 우울증을 넘어서 이제 자살 시도가 이제 여러 번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네. 이 친구가 그런 뭐 정신과라던가 이런 데 갔을 때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제 그게 지친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머님께는 그 친구에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동물과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온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요. 실제로도 아이한테 너 힘든 게 뭐니 물어보지 않고 우선은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을 데리고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네. 처음엔 저한테도 잘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랑 재밌게 놀기 위한 방법들 저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두 개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괜찮아. 또 물어봐도 돼. 우울증 같은 경우는 기억력도 힘들어요. 기억력 많이 떨어지니까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심한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개를 다루는 명령어도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즐겁게 그렇게 놀이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 몸집이 작았어요. 네. 마른 중학생인데? 친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운동도 안 하고 이제 근육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저희랑 치료 시작하면서 한 5개월, 6개월 만에 4kg가 쪘어요. 산책을 하니까 저절로 근육량이 늘어난 거예요. 건강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몸 써서 놀이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친구인데 사실은 그랬는데. 네, 우울증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 욕구가 더 쌓여서 더 힘들었던 친구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 초등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고 자퇴를 한 친구였는데 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이제 학교를 가고 싶어요. 가야겠어요. 네. 예전에는 엄마가 원하는 걸 알지만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고 엄마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했죠. 네.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친구가
검정고시를 봤는데 100명 중에 1등을 해서 우와. 네네,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이 친구가 우울증을 겪게 된 원인은 정말 모든 걸 다 1등하던 운동, 뭐 예술 분야, 공부 다 1등하던 친구인데 대인관계 능력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네. 친구들하고 섞이지 못하는 그건 거예요. 어려웠던 거죠. 네, 예.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친구들을 멀리하는 상황이었는데 상호작용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컸던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치료를 하면서 했던 거는 요즘 유행하는 최신 곡들을 엄마랑 인터넷으로 찾아서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던 네, 그 네, 친구가.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노력, 어. 그러더니 지금은 그러니까 올 초에 제가 치료를 종결을 했어요. 네. 그 친구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학교 즐겁게 잘 다니고 있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저랑 SNS도 친구를 맺어놨는데 거기에 그 친구의 글에 댓글 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뿌듯했던 케이스예요. 네. 이런 뿌듯함이나 보람 때문에 네, 네. 이 직업을 계속 하시는 거겠죠? 그럼요. 네.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네, 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우선은 저도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힘들게 어떤 그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게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 보호자분들이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그거로 인해서 변한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호자분들이 감동받고 그렇죠. 아이가 마음을 열고 정말 다른 치료에서 안 된다고 선생님들이 다 혀를 내둘렀던 아이인데 여기 와서만큼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그렇죠.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음. 생각, 그런 걸 들 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창직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이 반려동물 대상으로 한 창직 시장 전망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영역들로 이렇게 세분화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반려동물이 지금 이제 핵가족, 1인 가족, 2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수가 급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반려동물 관련된 직종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 맞벌이 주부들이나 이렇게 애를 이제 씻기지 못하는 경우에 와서 이제 씻겨주는 그런 직업도 생기고, 그렇게 뭐 호텔도 생기고, 일정 기간 봐주는 그런 일도 생기고, 이렇게 일이 분야가 세분화가 되면서 우리가 정부의 그런 직종에 관해서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지금 현재 833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거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전문성이 축적이 되면서 네. 이 영역이 굉장히 좋은 영역으로 어. 그렇게 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물 매개 심리사 네.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이 직업은 특히 반려동물 쪽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노하우가 중요하고 축적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라서 네. 우리가 일 중에서는 이렇게 잠시 단기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선 취업을 하는 직종이 있고 그다음에 오래될수록 좋은 직종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동물매개 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노하우가 축적이 될수록 맞아요. 좋은 직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좀 보완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직종이라는 게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전문성을 나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되어져 있는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네. 이게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전문성을 이렇게 세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3수준에서 6수준까지만 개발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래오래 이렇게 업무에 이렇게 종사하다가 이렇게 퇴직할 무렵에는 이제 8수준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일에 대한 보람도 있고 내가 그렇죠. 퇴직하면서 참 좋은 일에 종사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의 그런 이렇게 자료나 컨텐츠나 사람이 축적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입이 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분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양육했던 노하우가 이제 치료 현장에서 발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좀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아쉬운 점이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치료 도우미 동물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 도우미견처럼 그 합법적으로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받은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운동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직업재활이나 공공시설 이용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분들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산책이나 어떤 그 장소 이동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 대인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갔을 때 오히려 그런 그 불편해하시는 반응들이 그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아니라 상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땐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위원님, 반려동물 분야로서 창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점이라든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반려동물의 심리하고 사람의 심리가 잘 맞아야지 되는데 네. 사람들이 풀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순간에 스톱할 수가 없거든요. 네. 임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굉장히 유의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맘대로 업무 시간을 정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반려동물이 그거를 이렇게 쉽게 잘 받아들여지는 이게 잘 맞는 순간이 있고 잘 맞지 않는 그렇죠. 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생기는 갈등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약간 강인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동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그 동물과 나와의 그 순간에 매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네. 하모니가 중요한데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는 사람이 참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게 프로의식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포털 사이트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도전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나 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네. 이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동물만 사랑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치료 일을 시작할 수 있으셔야 치료의 보람도 느끼고 어떤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치료에 대한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네. 본인이 좌절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물매개 심리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공부와 함께 사람도 동물과 사람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강인함이라든지 프로의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허영숙 전문위원 그리고 박은영 동물매개 심리사님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12월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무역전시관에서 2014 창직 어워드 연말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소호진흥협회가 함께하는 행사여서 그런지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대학생들이 취업을 뛰어넘어 창직까지 도전하고 그 노력에 대한 시상을 하는 자리였던 만큼 이날 행사에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창직 과정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26개 대학의 총 252개 프로젝트 팀 중 1, 2차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4개 팀들이 참가했는데요. 경진대회가 열린 1부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팀별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고 뒤이어 열린 2부에서는 창직 어워드 최종 심사와 팀별 수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참가팀 가운데 영예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서원대 창직 동아리 PID가 차지했는데요. 서원대학교 디자이너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PID는 테라리움 속에 도마뱀, 작은 거북이 등의 서식 환경인 정글 사막을 축소해 옮겨놓는 인테리어 작업에서 파생된 펫 비바리움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직했고요. 금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은 광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창직 동아리 해피플라이트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올해 빈번히 발생한 대형 사고에 착안해 항공안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아이템으로 팝업북을 기반으로 한 전래 동화식의 재미있고 알기 쉬운 안전교육을 도모하는 세이프티 스토리텔러란 직업을 창조해냈습니다. 해피플라이트의 아이템은 벌써부터 저가 항공사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다양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 광주대 해피플라이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솔직히 진짜 상 탈 줄 모르고 저희 팀원들은 전부 다 학교 졸업 전시여가지고 아무도 참가 안 하고 저 혼자 쓸쓸히 와가지고 그냥 발표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졸업하면은 이제 본업 인테리어 디자인 하면서 부업으로 지금 이 아이템을 가지고 더 발전시킨 계획입니다. 너무 좋고요.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 직업 하면서 좀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방학까지도 팀원들이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냥 많이 힘들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었는데 이게 부사에서 멀리 와가지고 상도 받아가고 그러니까 되게 뜻깊고 재밌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생산을 만들어서 단가도 많이 낮추고 더 좋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루비에는 본선에 오른 우수 프로젝트 14개 팀의 아이디어 및 창직에 관한 성과물이 전시되고 공연되는 등 창직 과정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열정 있는 학생들과 함께한 의미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상당히 재미있고 즐겁게 저희도 평가를 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저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거기서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또 아주 전문성도 보이고 특히 더 중요하게 제가 봤던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공익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이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실업 문제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기업의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 창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내고 그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업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창직 어워드 경진대회. 다양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직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직무 및 직업 발굴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명성에 걸맞게 지난해 열린 2013 창직 어워드 수상팀 또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취업 및 새로운 분야의 창직 성과를 읽어내고 있는데요. 이렇듯
끊임없이 발전하는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있는 창직 시장. 이곳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발상의 전환을 하셨다면 저희와 함께 성공 팁을 하나하나 공유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